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한 교육 공백 해결을 위해 LA 통합교육부와 케빈 뉴섬 주지사가 수업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LA시 의회에서 세입자를 건물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공중보건 당국자가 가주 경제의 전면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6월 15일 전에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주에서 오늘부터 16세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완료자 중 감염자가 발생한 확률은 지금까지 10만 명당 8명 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자택근무를 했던 전국의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이자 CEO가 백신 접종자들이 1년 내로 세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 담당자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동안 느슨해졌던 주차 위반 차량 단속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전역에서 다시 강화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제3차 경기 부양금이 오는 14일을 전후로 추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 대학생들도 내년부터는 연방정부의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13세 용의자를 사살한 현장 동영상이 사건 발생 17일 만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외교관 10명을 포함해 수십 개의 기관을 겨냥한 대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소매 지표 등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에서 16세 이상 주민들이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주 당국이 운영하는 백신 접종 웹사이트인 마이턴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잡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 833-422-4255로 연락해 잡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화이자 백신만 승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예약 사이트에서 이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13일부터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접종을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바브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존슨앤존슨 접종 일시 중단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와 벤츄라 카운티의 경우 16세 이상 주민들은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마이턴을 통해 예약은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공중보건 당국자가 가주 경제의 전면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6월 15일 전에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면역은 상당한 인구가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를 막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민들 중 5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69%는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세 이상 카운티 주민들은 22%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39%
99%의 카운티 주민들이 적어도 1차 접종을 받은 것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국은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백신 접종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16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6월 말경 80%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한 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LA 통합교육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수업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산하 학교들의 학년도 수업 일수 연장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부는 또한 교육군의 모든 학생들에게 여름학기를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며 여름학기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섞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준의 모든 교육부들에게 지원금을 투입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잃어버린 교육 시간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준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이 가을 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한 주의 풀타임으로 5일의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A시 의회에서 세입자를 건물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일 LA시 의회 소위원회가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례안은 조만간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없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건물주들은 거짓으로 세입자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세입자 권익 옹호단체나 조합을 조직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조례안을 위반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 사항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5,000가 추가됩니다. 또한 건물주의 학대 사실을 강제 퇴거 명령을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주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로 인해 엄청난 벌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레이커스와 셀틱스의 경기가 열리는 오늘 밤 스테이플 센터가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입장객들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추 당국과 LA 카운티 당국이 실내 행사의 코로나19 제한 사항을 완화하면서 스테이플 센터가 입장객들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입장객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72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2차 접종을 받았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주 정부가 제시한 수용 인원인 35%보다 엄격하게 스테이플 센터와 같은 대형 아레나에는 입장객은 25%로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관중들은 휴대폰에 디지털 티켓을 소지해야 하며 두 겹의 마스크를 식사 공간 외에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페이스 쉴드는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반다나 숨쉬는 구멍이 있는 마스크의 착용이 금지돼 제대로 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기장 내에 6피트의 거리를 두고 팬들은 접촉이 적은 카드 혹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이 같은 사항은 다른 NBA팀인 클리퍼스와 하키팀인 LA 킹스 경기 입장에도 적용됩니다. LA 레이커스 측에 따르면 오늘 경기에는 2,000명의 관중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동안 느슨해졌던 주차 위반 차량 단속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전역에서 다시 강화돼 요즘에는 이처럼 주차 단속 요원들이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LA 카운티가 지칼구역 내 모든 곳에서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법 집행을 정상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LA시는 이보다 앞서 주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던 정책을 바꿔 코로나19 기간 동안 느슨했던 단속과 상반되는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봉쇄령 기간 중 주차가 허용됐던 거리 청소 시간대 도로변 구간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 미터기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만 초과되면 어김없이 주차 단속 요원이 나타나 티켓을 발부하는 장면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단 LA시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거리 청소 시간의 경우 2주에 한 번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4월부터는 거리 청소 시간대 불법 주차, 차량 등록증 만료 등을 포함해 각종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티켓을 정상적으로 발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주차 위반으로 레드 태그가 붙은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압수 조치도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시와 카운티 교통당국은 공공장소에 주차돼 있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는 레드 태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72시간 이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견인 및 압수됩니다. 연방의회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고위직에 아시아계를 앉히라고 압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날 면담에는 메이지 히로노, 테미 더거스 상원 의원과 주디 추,
그레이스맹,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아시아 태평양계 코커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 법안 진행을 위한 상원 표결에서 100명의 상원의 의원 중 92명이 찬성한 데 대해 대단한 일이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진행된 절차적 표결에서 9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드문 일입니다. 추 의원은 면담 후 아주 생산적 논의를 했다면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증오범죄 대응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길 바라고 행정부 고위직에 아시아계 임명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내각의 아시아계 장관급 인사로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지명됐던 니라 텐든이 인도계였지만 공화당의 반대 속에 낙마했습니다. 아시아계 의원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지난달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지는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제3차 경기부양금이 오는 14일을 전후로 추가 지급됩니다. 연방재무부와 연방국세청 IRS는 제3차 경기부양금의 5번째 페이먼트 절차가 시작됐으며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200만 개, 액수로는 34억 달러 규모의 페이먼트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5차례 페이먼트까지 완료되면 지난 3월 12일 제3차 경기부양금의 지급이 시작된 이후 총 1억 5,900만 개 페이먼트, 액수로는 3,760억 달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번 5번째 페이먼트 대상은 2019년 세금 보고에 의거해 경기부양금을 받았지만 2020년 세금 보고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 IRS가 신상 정보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 소셜연금 수령자, 보훈처 연금 수령자 등입니다. IRS는 2020년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추가 혜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빨리 세금 보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 대학생들도 내년부터는 연방정부의 무상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매체 롤콜은 2022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펠 그랜트 무상학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2022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펠 그랜트 수혜 자격을 추방유예 청소년들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추방유예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하면 최대 6,495달러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펠 그랜트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연방재정 지원금의 한 형태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숙사비 또는 주거비 및 학비, 기타 여러 가지의 대학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입니다. 이민 권익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펠 그랜트 수혜 자격을 확대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시즌 남가주 일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서 남가주 전역이 또다시 심각한 가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가뭄 모니터 최신 지도에 따르면 LA와 벤츄라 카운티의 가뭄 상태가 보통에서 심각 상태로 악화됐습니다. CBS 기상학자 엠버 이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경우 이번 달 들어 전혀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강수량은 5.8인치에 불과했습니다. 평년 같으면 이 시기 LA 다운타운 평균 강수량은 약 13.86인치로 올해 강수량이 예년의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남가주는 지난해 1월과 2월 역사상 가장 건조한 달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하나인 헐리우드에서 거리 노숙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는 비영리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헐리우드 지역 거리 노숙자 수가 12%나 감소하며 몇 년 동안 상승세를 역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헐리우드과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 40개 인구조사 구역에서 텐트와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신문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난해 룸키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명 노숙자를 호텔에 수용하고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의 브릿지홈 쉼터와 120세대 영구주택 지원 등으로 노숙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목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 구간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9에서 24마일대로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605번 놀스 방향 역시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로스크랜스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20마일대로 역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오늘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슬라우슨 에비뉴 구간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6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스테디움 웨이부터 21마일대로 다시 속도 떨어지고요. 글렌데일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4마일대 정체 시작됩니다. 그랜드 비스타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로스미드 블루버드부터 12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입니다.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9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16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코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긴 구간 9에서 19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주드라이브 구간을 지나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특히 9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부에나 비스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9에서 15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 가운데 10만 명당 8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얀센 백신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용 중단 조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끝낸 미국인 6,600만 명에 대한 조사 결과 0.008%인 5,8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미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CDC는 29%가 무증상 감염자였으며 7%가 병원에 입원했고 사망자는 74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염자 가운데 40%는 60세 이상이고 65%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100%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고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Building vaccine confidence and increasing access to vaccination is central to our efforts to put this pandemic behind us. 미 보건당국의 얀센 백신 사용 중단 권고에 대해 미 전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는 보건당국의 조치가 사용 중단이지 취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n affirmation that safety is a primary consideration, and that's why it's a pause. It isn't a cancellation, it's a pause. 파우치 박사는 이번 중단 조치가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아닌 수일에서 수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미국 시간 수요일 얀센 백신에 대한 권고안을 개정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뉴욕의 식당과 술집들이 다음 주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뉴욕의 식당과 술집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뉴욕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식당의 실내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해 말에도 테이크아웃 주문만 허용했습니다. 뉴욕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은 지난 2월 재개됐습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3일부터 야외에서 열리는 경마와 자동차 경주 행사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객은 정원의 20%
콜센터 안에서 입장이 허용되고 코로나19 음성이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면서 뉴욕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성인은 모두 백신 접종 대상이며 뉴욕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학교가 뉴욕에 있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국계 미국인에게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의회의 본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국계에 미 보훈부가 병원, 가정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날 소위 청문회에서 이 법은 보훈부의 수혜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사는 유럽계와 아시아계 전후 사이의 수십 년 된 격차를 시정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시민권자들은 지난 63년간 미국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게 타카노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시민권을 얻어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계가 현재 3,0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는 이 한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은 단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난 2월 4일 통화에 이어 4개월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시기는 다음 달 하순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in the second half of May. We're still finalizing the date for that.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북미, 남북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해법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ut this visit, following the recent 2+2 visit to Seoul by Secretaries Blinken and Austin and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trilateral meeting in Annapolis, will highlight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long-standing ties and friendships between the people of our two countries.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상의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현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새 대북 정책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을 문 대통령과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백악관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중전선에 일본의 더 큰 기여가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전립이 중요한 스가 총리에게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회담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견제 전략에 얼마나 더 발을 들일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을 찾는 외국 정상입니다.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무대에서의 미국 주도권 회복을 역설해온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핵심 동맹국 정상과 대면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첫 기회입니다. 이 특히 최대 위협으로 꼽아온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일본의 더 큰 역할을 도출, 동맹 간 공조를 통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목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 의제를 거론했는데 우리의 대중 접근, 그 전선에서의 공동 조율과 협력이 논의의 대상일 것이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총리 역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국의 강력한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등의 방미 성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이번 회담을 두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회담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모두 잘 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전달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의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서의 시사점입니다. 렌토스 위원회가 이렇게 북한이 아닌 한국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선 지난해 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동위원장 역시 과거에도 한국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revious governments, including those led by conservatives, periodically discouraged and prohibited the launching of leaflets during delicate moment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하지만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에 미국이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대북 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I often get calls, defectors crying saying that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in danger because of the leaflet. I hope people from the U.S. will remain open to communicating with diverse group of North Korean defectors. 렌토스 위원회는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전 세계 인권 옹호를 위해 별도 설치한 기구라는 점에서 오늘 청문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청문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정보기관 수장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 능력은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년여 만에 세계적 위협이라는 주제로 열린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은 중국이 현재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D&I 국장은 중국이 성장하는 영향력을 입증하고 이를 주변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을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이버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It also has substantial cyber capabilities that if deployed at a minimum can cause localized temporary disruptions to critical infrastructure inside the United States.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CIA 내에서 거의 3분의 1의 인력이 사이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5G 야망과 우주기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반도체 등 기술 우위를 향한 싸움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중국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산업 스파이 수사에 관련한 2,000건 이상의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관련 수사 건수가 1,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opening a new investigation in China every 10 hours, and I can assure the committee that's not because our folks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ir time. 정보 수장들이 집결한 이번 청문회는 2019년 1월에 이어 열린 것으로 안보기관과 자주 충돌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연례 행사에 정보 수장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러시아의 외교관 10명 추방을 포함해 수십 개 기관을 겨냥한 대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대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미 대선 개입 및 미 연방기관 해킹 사건과 우크라이나 압박 등 러시아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이 그간 공언해온 제재에 나선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의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는 10명의 러시아 정보 당국자를 추방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정보 당국의 사이버 해킹을 지원한 6개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미 대선 당시 선거 개입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나선 정부, 정보 당국 관계자를 포함해 16개 기관과 개인 16명 등 총 32개 대상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 금융기관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부 펀드가 발행하는 신규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으며 이 조치는 6월 14일부터 발효됩니다. 시카고 경찰이 13세 용의자를 사살한 현장 동영상이 사건 발생 17일 만에 공개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는 경찰 총격 피해자 애덤 톨리도 사건 현장에서 촬영이 된 경찰 보디캠과 제3자 카메라 등 잡힌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동영상은 앞서 지난 13일 톨리도 유가족에게 먼저 공개됐으며 시카고시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톨리도는 또 다른 용의자 루벤 로번과 함께 길을 걷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이 검문하려 하자 달아났고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톨리도가 총을 쏘지 않은 채 달아나다 뒤돌아서서 대응하는 등 위협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영상에서는 그가 멈춰서서 두 손을 들고 돌아선 순간 경찰이 발포했고 당시 톨리도 손에 총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은 동영상 시청 후 톨리도가 경찰에게 총을 겨눈 증거는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COPA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이트프 시장과 톨리도 유가족 대변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동영상 공개가 유가족, 지역사회, 시카고시의 치유를 향한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각자의 감정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규모가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는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큰 걸로 보입니다.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달 1인당 $1,400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2월 마이너스였던 미국 소매 판매가 지난달은 1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스포츠용품과 의류를 사는데 특히 지갑을 많이 열었고 영업 재개 조치가 잇따르면서 식당과 주유소에서도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진 게 가장 주요했다지만 하루 300만 원씩 이뤄지는 백신 접종도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강하게 개선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retail sales numbers are very, very healthy. And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data that's coming out, we're going to have a great growth environment.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in that, 5.5 to 6% type growth environment. 소비 심리 개선으로 여름철 여행 수요도 크게 늘 걸로 예상되면서 미국 대형 항공사들도 속속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올여름 국내선 운항 좌석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국제선은 80%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조종사 신규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here's a lot of pent-up travel demand, and we really want to be there and be ready to move our customers to wherever they want to go safely, efficiently, and make sure we're putting out a good product.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자리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경제 지표들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34,000선을 돌파하는 등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1% 안팎씩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개각 규모는 국토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다수 포함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까지 참석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를 이끌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오늘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를 포함해 LH 투기 사태로 사의를 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날 예정입니다. 또 재임 기간이 오래된 산업부와 농림부, 해수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교체설이 돌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후임 지명과 동시에 사퇴할 것으로 보여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국무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에 이어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으로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가 큰 이번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인사 카드로 민심에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해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반도체 대전이 펼쳐지자 직접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쓴 조선산업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정책 수단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랐고 1인당 GDP도 이탈리아를 추월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회복의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소매 지표 등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05.10포인트, 0.90% 오른 34,035.9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5.76포인트, 1.11% 상승한 4,170.4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0.92포인트, 1.31%
뛴 14,038.7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0을 넘어섰고 S&P 500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기술주가 각각 1.95%, 1.79% 올랐고 헬스케어와 통신, 소재, 유틸리티 관련주도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주는 0.88%, 0.11%가량 하락했습니다. 뉴욕시장 전문가들은 경제가 재개되면서 앞으로도 지표가 계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경제지표 호조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1% 오른 배럴당 63.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뉴욕 유가는 3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흘간 상승률은 5.8%에 달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수요 전망에 대한 기대를 높인 점이 유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9.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소매 판매 증가는 코로나19 지원금에 힘입은 바 크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는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도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유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이전보다 하루 23만 배럴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요는 올해 작년보다 하루 570만 배럴 증가할 전망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 크게 줄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날 9일로 끝난 원유 재고가 590만 배럴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과 주요국들의 핵 합의 관련 논의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 설립이 무산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로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로 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우리가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는 3분기에 CEO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는 1997년 아마존이 기업 공개를 한 뒤 매년 주주들에게 서한을 써왔습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대성공으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습니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그의 개인 재산은 1,9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엘라베마주 베서머의 아마존 창고 직원들은 최근 노조 결성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찬성표의 2배가 넘는 반대표가 나오며 무산됐습니다. 가결됐더라면 미국 내 첫 아마존 노조가 될 예정이어서 이 투표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베이조스는 그러나 아마존의 노동 관행이나 업무 환경이 너무 가혹하다는 일각의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지만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아지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도 금요일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지만 주말 일요일에는 LA 지역도 80도 중후반대로 낮 기온 크게 올라 일요일과 월요일 또 한 번의 반짝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는 반짝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4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3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2도, 습도 55%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